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범죄 파트를 맡아서 강의할 윤현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파트 강의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탐정이라는 용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부동산 파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를 꼽자면 의식주를 꼽죠. 그 중에 주택, 주거. 이 주거 부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재테크의 수단이기도 하죠. 심지어 재산의 약 한 70% 정도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좀 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통 그 타격이 일반 사고보다는 타격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서도 같이 실무를 겸하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의 그러한 어떤 그 지식과 경험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그 광범위한 영역입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부동산 거래 사고의 파괴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사고는 규모에서 이제 피해액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피해액이 큽니다.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수십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궈놓은 전 재산을 만약에 부동산 사기를 당한다든지 해서 잃었을 경우에는 사실 거래 당사자는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일생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게 가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요. 부부싸움 끝에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고의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칩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심각한 사고가 바로 부동산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이나 가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로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었죠. 이때 많은 부동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한 30%가 30% 이상이 경매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노숙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숙자들이 다 부동산 사고를 당해서 자기 주거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고는 심각하게는 사회 불안 요소까지도 발생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 사고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인생, 가정 파탄, 심지어는 사회 불안 요소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부동산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피해를 회복을 하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한데요. 부동산 탐정이 저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탐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해왔고 강의를 통해서 다듬었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고의 그 위험성 부분에서는 이제 왜 위험하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그 사람들이 부동산 사고를 당하면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승소해서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법대로 소송을 통해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동산 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해보고 하게 되면요, 생각했던 것만큼 피해 회복이 빠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실제로 부동산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 소송을 통해서 당연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이고 자기가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억울한 입장을 재판부에서 잘 이해를 해서 반드시 내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소송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해자이고 억울한 입장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의 억울한 심정만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쉽게 구제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소송에 임했다가 소송에서 승소하지도 못하고 또 승소를 하더라도 이 소송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손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의 위험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요. 소송 비용 문제. 자,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떤 그 자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정신을 뺏기게 돼 있고 시간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손실이 정신적 손실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소송 문제 때문에 정신을 뺏겨서 제2차, 3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된 사고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구제받기보다는 거꾸로 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적 손실, 정신적 손실에 의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고는 하기 전에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예방을 못해서 부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중요한데 과연 소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좀 차선을 택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탐정이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범죄의 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유형은 우리가 부동산 범죄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범죄는 실질적인 의미는 반사회적인 인간의 일절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에 반하는 부동산 관련 일절의 어떤 행위, 나쁜 행위,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의 부동산 범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법에서 다루는 부동산 범죄는 이렇게 요건을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 중에서 가벌적 대상이 되는 범죄, 즉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런 범죄만이 형식적 의미에서 이제 부동산 범죄인데, 자, 그것을 가벌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먼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근데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이 됐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위법한 부분이 조각이 되거나 하면 역시 또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위법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범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책임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지만이 부동산 범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 범죄를 이제 용어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부동산 범죄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에 있어서 행해지는 부정행위와 부동산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생기는 형을 과할 수 있는 행위의 총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용어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부동산은 주로 권리에 관계된 그런 이제 범죄 사고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범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형을 과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요점을 들어서 부동산 범죄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범죄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의 실행 과정과 피해 결과를 즉시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동산 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 그러면은 폭행을 가하고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맞는 즉시 자기가 피해를 느끼죠. 예, 강도, 예, 즉시 피해를 느낍니다. 그런데 부동산 범죄는 특히 대부분 사기, 횡령, 배임으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그 죄형이 나오는데, 사기의 경우는요, 자기가 지금 현재 사기를 당하는지를 처음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죠. 예, 즉 부동산 범죄의 특성이 장기간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행 과정, 자기가 상해를 당했는지, 언제부터 사기를 당하는 건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기라든지 부동산 범죄에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측면에서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로 부동산 범죄는 기본적으로는 매도인, 매수인, 거래 상대방과 나에서 두 사람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중개인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인 쪽에서도 또 중개 보조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자 쪽에서도 또 매도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둘 간의, 양자 간의 관계 아니라 다자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제 전문 사기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공범을 형태를 이룬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간의 복잡한 재산 관련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능적인 집단 범죄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 부동산 범죄가 혼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여러 사람이 합동 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다. 부동산 범죄인은 솔직히 똑똑하다는 거죠. 일정 부분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범죄 자체를 이제 오히려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능적인 그런 범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피해의 다액성, 피해 액수가 크죠. 뭐 우리가 요즘 보통 아파트 뭐 강남 지역에서는 뭐 요즘에 뭐 한 20억, 뭐 그냥 쉽게 뭐 15억, 20억, 뭐 30억까지도 가죠. 그런 정도로 집 한 채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다 그러면 계약금이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만 날려도 2억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범죄는 피해 액수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한 장기적 진행. 역시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의 특징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범행의 시점과 결과 시점이 길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 이 피해 회복 부분은요, 이제 뭐 가해자의 잠적 부분은 사실은 이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정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 계약금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중도금까지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잔금까지 다 사기를 치거나,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범죄 수익을 노리고 일정 정도 목적 달성 생각, 아니면 발각될 때쯤 됐을 때 범죄를 중단하고 대부분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잠적하게 되면은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범인을 찾는 작업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찾는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 계획적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제 잠적을 했고, 잠적한 상태에서 범죄자들은 이 금전을 소진을 어디로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써버린다든지 탕진을 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범죄에 노출이 되게 되면, 당하게 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이 대다수라는 거, 그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범죄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크게는 형사법 측면에서 형사법 측면에서 죄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형사법으로만 처벌되는 게 아니고 행정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뭐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죄 유형을 살펴보기로 우선 형사 범죄 쪽에 그 범죄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은 게 부동산에서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그래서 사기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예, 사기죄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범죄는 기망, 이 기망, 고의와 기망, 즉 다른 사람을 고의를 가지고서 속여서 기망, 속인다는 의미죠. 자,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사기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성 요건이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망,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편취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파트에서 잘 일어나는 사기죄들을 또 이제 주체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먼저 매도인의 사기, 매도인, 부동산을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기죄의 유형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교를 부려서 내 부동산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남의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까지 챙기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망을 하기 위해서, 내 재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범죄가 동원이 되죠. 뭐 대부분의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신분증은 이제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변조한다든지, 위조 변조, 공문서 위조 변조. 이런 범죄 요소들이 동원이 되어서 외형적으로 자기 부동산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통 계약금을 편취를 해서 도망가는 그런 범죄들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이 부동산이 진정한 소유권자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신분증의 위조 변조는 없는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신분증 소유자가 같은지, 또 심지어는 다른 대장들, 공부서류들을 다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서 이게 진정한 이 사람의 소유권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좋고, 요즘에는 이제 인감증명서까지도,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인감증명서까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의심스럽다,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요, 재산세를 냈던 영수증, 실제 소유자만이 재산세를 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가 좀 의심스럽다 할 때는 그렇게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사고를 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의외로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러한 범죄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실제 생활 사례인데, 요즘에 최근에 언론에 나와 있던 사례를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월세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쓰겠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신분증이나 이런 걸 위조하고 위조해서 자기가 집에 살고 있는 소유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가는 월세 임차인들이 최근에 언론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런 것이 다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범죄인들, 부동산 사기범들이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 다음에 대리 권한을 가장해서, 즉 현대 사회가 워낙 이제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의 중요한 재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 체결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산에 관련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정말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는 주로 가장 가깝게는 이제 부부의 일방이 대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녀간, 아니면은 뭐 형제간, 그 다음에 또 중개인들, 요즘 중개인들에게 대리권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관리인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뒤편에 가면은 부동산 거래 사고 리스크의 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의 발생 빈도와 그 다음에 위험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대리권 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리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대리권을 본인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대리권자가 계약을 체결해도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꾸며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위임장을 뭐 위조, 변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인감 증명서 같은 거를 어떤 이제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아서 마치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부동산 매도인의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는 그런 어떤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사기의 일종이고요. 또 부동산 사기죄의 또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근저당.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빌리죠, 은행에서. 자, 그때 설정하는 게 바로 등기부상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사실은 내 부동산에 설정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속이고 대출 없다. 없다 그러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매도 금액 전체를 가서 챙겨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인이 지극히 부주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은 황당한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의 설정액을 보통 우리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설정은 1억 2천 내지는 1억 3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좀 이렇게 돈이 있을 경우에는 좀 갚기도 하고 또 갚았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기도 하고 이게 근저당의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1억 2천이 설정이 돼 있는데 1억 2천이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 이걸 다 갚아서 실채무는 실채무는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래를 했는데 막상 나중에 봤더니 실제 1억 다 채우는 그런 채무를 또 가지고 있는 역시 이 경우도 실제 채무를 속였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근저당 설정 사실을 숨겼거나 아니면은 실제 채무액을 속였거나 자, 이런 행위들이 다 부동산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공용 수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불고지, 즉 이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택지 개발 단지 들어간다든지 해서 수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매수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수용 사실을 이제 숨기고 거래를 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부동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저지르는 사기들, 아니면 매도인의 입장에 저지르는 사기들, 여러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도 또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도. 사는 사람이 매수인을 가장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떤 거냐? 잔금 대출을 사기. 즉,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대출을 일으켜서만이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즉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속입니다. 속여서 이때 매도인이 그런 그 사기의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내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받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매도인이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빨리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것도 이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사람을 믿고 사람 좋아 보이니까 속이지 않겠지. 그 믿고 맡깁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떤 범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을 받아서 매도 금액을 치른다라는 잔금을 치른다라는 그런 유형의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사례도 있어요. 공장 거래가 있었는데 공장을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 공장 시설 자금을 받아서 이 돈으로 내가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시설 자금과 자금을 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장 소유자 매도인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시설 자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설 자금만 받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장 소유자가 최종적으로는 시설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출 사기를 통해서 부동산 사기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지만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많은 설정이 돼 있어요. 가압류라고 해서 이제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제 임시적으로 좀 묶어두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가압류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채권자가 집행을 해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류된 물건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의 조건부로 가죠. 자, 당신의 보증금을 받아서 가압류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임차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가압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그 부분이 만약에 임차인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처음에 계약할 때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기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사기. 임차인. 즉 임차인이 저지를 수 있는 사기 중에 하나가 이 전대차, 즉 임차인이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임차인으로 어떤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일정 부분을 다시 또 임차인을 구해서 놓는 그걸 전대차라고 하는데, 자, 그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을 내가 다른 사람을 일정 부분까지만 임차인을 구해서 내가 좀 전대차를 하겠습니다라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서 주인하고 뭐 주인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자기 스스로 챙기고, 이것도 부동산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보통 사람들이 그걸 쉽게 생각하고 주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치면은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에 원본을 분실하고 보증금 반환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 제공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를 보통 채권자가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 계약서를 가지고서 이 보증금을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보증금에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고 마음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맡기는 거죠, 채권자한테. 그런데 임차인이 이제 기간이 다 됐어요. 다 돼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십시오라고 집주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갖고 와라. 계약서가 회수가 돼야지 내가 보증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했을 때에 그 계약서를 좀 분실해서 지금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짐 빼고는 거니까 뭐 그냥 보증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임차인이 그 돈을 갚지도 않고 보증금을 다 전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도망갔다. 이런 경우도 부동산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 제공한 채권자,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일은 바로 부동산 사기죄가 성립한. 그래서 이제 주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네 가지의 주체를 가지고서 부동산 사기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기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사기의 그 주체가 부동산 중개인. 요즘에는 뭐 직방, 다방에서 직거래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개인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한 90%, 80~90%는 중개인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동산 그 중개인들이 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이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즉 중개사들 중에서 오랫동안 그 한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집주인들이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얘네 부동산을 내가 없더라도 계약을 좀 대신 좀 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중개사가 대리 권한을 부여받아서 서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위임을 받지 않고, 즉 위임장 위임 형식도 갖추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전혀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이 거래를 진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에게 이제 믿고 맡길 만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기 부동산은 자기 스스로가 체결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중개사가 대리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통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위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인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획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마 이 기획부동산한테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토지를 판매한다든지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데 한번 투자를 해보라든지, 이거는 권유성 전화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는데요. 이 기획부동산은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땅을 포장을 멋지게 해서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런 땅, 아니면 아주 미미한 그런 부동산을 마치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토지를 분할해서 파는 그런 범죄 집단을 우리가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와 관련돼서 대규모 개발 행위를 계획을 해서 장밋빛 청사지를 제공을 하고, 뒤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기획부동산 전문 그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사기가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 사기라고 해서 주로 상가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콘도 분양이라든지, 즉 분양권자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분양을 해서 계약금이나 이런 돈을 챙겨서 달아나는 그런 사기꾼들이 분양 사기로 좀 분류를 좀 이렇게 분양 파트를 좀 나눠서 분류를 해자면 분양 사기라고 좀 나눌 수 있고요. 분양 사기 중에서 이제 좀 분양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분양에 있죠. 즉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 가장 광고. 그래서 청약의 그 유인의 정도, 그러니까 꼬시는 정도의 그 수준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지만, 만약에 그 허위 가장 광고의 정도가 매우 지나쳐서 거의 계약 내용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심각한 허위 가장 광고일 경우에는 부동산 사기죄로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사건이 간혹 있습니다. 잘 인정되지 않지만 허위 가장 광고는 어쨌거나 그것도 부동산 사기죄 분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송 사기. 즉 소송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건데, 즉 재판부를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즉 사실상 내가 매수자가 아닌데 이
이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고. 근데 이제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이 소송 사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이 매도인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장기 외국 거주를 하거나 해서 수십 년 동안 거래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서 가짜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까지도 다 줬는데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판사님, 법원에다가 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의 맹점을 이용하는데 통지를 합니다. 법원에서. 자, 소송이 들어왔다. 당사자 매도인 누구는 법원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매수인 중에 일부가 가서 소장 송달을 받아요. 예. 마치 매도인인 것처럼 송달을 받고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재판부에서는 어떠하냐? 재판이 일어나서 소송이 진행되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을 안 해?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승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재판의 어떤 제도를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 사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주 일어나는 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그 지능범들의 어떤 수법인 거죠. 재판 제도를 잘 알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잘 알면서 진행하는 그런 범죄들이 보통 소송 사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잘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는데 자기가 써버린다든지 그런 경우. 부동산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대리인, 중개업자, 중개보조원. 특히 중개보조원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중개사들은 그래도 시험을 합격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범죄에 이렇게 쉽게 빠져들지 않는데 중개보조원들은요.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상 편의를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해서 중개보조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계약금이라든지 매매 잔금이라든지 이걸 횡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횡령죄에는 주로 대리인이나 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중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착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 횡령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임죄.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사례를 우리가 보는 게 낫겠는데요. 명의 수탁자의 처분행위. 즉,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매수인이 수탁자에게 명의 이전을 여기는 이제 신탁자가 되는 거죠. 신탁자가 자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는 이쪽으로 가도록 이게 바로 명의 신탁입니다. 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 내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하기가 싫어요.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자 명의를 가게 하는 행위. 이게 부동산 명의 신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명의 신탁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명의 신탁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합법적인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치겠습니다. 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인데, 이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매도를 해버린다. 처분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명의 수탁자는,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바로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명의 신탁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종중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회 그 의사로 첨부가 되어서 여러 우리 종중 그 회원들이 모여서 자, 이 부동산 처분하자.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규칙에 의한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종중 부동산이 장손 내지는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동의 없이, 종중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해버린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이게 이제 배임죄가 되는 거죠. 배임죄의 책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중매매의 매도인, 지금 매도인이 제1매수인. 자, 제1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까지 받고 명의는 이쪽으로 이전해 준 겁니다. 이전 등기. 그러면은 제1매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중도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때 이중매매 매도인, 이 매도인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바로 배임죄를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배임죄다. 이때는. 그리고 악의의 제2양수인, 이 매수인이, 제2매수인이 1매수인한테 거래가 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탐이 나는 거야. 탐이 나가지고 매도인을 꼬십니다. 야,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조용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이중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제2매수인, 이 사람도 부동산 배임죄를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제2양수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매한 부동산의 이전 등기 전에 저당권 설정행위.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하기 전에 부동산 설정을 들어가, 근저당 설정을 들어가서 채무를 잔뜩 지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배임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할 때까지 성실하게 이 물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손실을 끼치는 거죠. 채무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은 바로 배임죄에 들어간다라는 점, 그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의 지정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개업자한테 얼마까지 정도에서 좀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그다음에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협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터무니없는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매도인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런 경우도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임죄는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부동산 범죄 유형들을 이렇게 쭉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문서 위조, 변조까지 포함을 해서 동행사죄. 뭐 대표적인 뭐 공문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신분증,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분증에 사진을 띄어내서 다른 사진을 붙여서 만약에 다시 변조를 했다든지, 공사문서 위조는 이제 동행사죄가 되는 거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만약에 일부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지어가지고서 내용을 바꿔서 만약에 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매매 계약을 잘못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했다.
그런 경우들 바로 공사문서 위조죄가 추가가 되는 거죠. 물론 사기죄 부분도 당연히 연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형사범죄의 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죄는 간략하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이제 호적부 이제 이건 공무원이 행하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신분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질 범죄가 주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요. 그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보통 우리가 공정정보 원서 원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호적부라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화해조서라든지 이런 어떤 공적인 장부에 기재가 부실하게 되도록 하는 행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범죄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로 많이 이제 처벌받는 경우죠. 경계 침범죄,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제 뭐 울타리라든지 어떤 구조물들이라든지 이런 경계 눈에 보이는 경계 표식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을 해서 새롭게 설정을 해서 만약에 침범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 침범죄로 우리가 처벌을 하게 되고요. 부당이득죄, 상대방의 어떤 궁핍한 처지, 상대방의 어려운 공박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피해를 끼치고 이득을 취하면 우리가 형법상에서도 부동산 이득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강제집행 면탈죄. 내가 내 이제 재산에 어떤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빼돌리는 거죠. 허위로 가장 양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그거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효용 침해죄. 이 부분은 뭐냐면 인도 명령이나 명도에 의해서 주로 이제 경매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자가 낙찰자가 나타나서 그 부동산을 비워달라 해가지고 심지어는 집행을 해서 거기를 이제 공간이 빈 공간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이제 뭐 비밀번호라든지 뭐 시건장 집안의 구조를 잘 알아서 다시 침입해 들어왔어. 다시 만약에 거주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형사 범죄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외에도 그런 것과 연동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유형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범죄는 이제 형사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법상의 형법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주로 행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에 의해서 해당되는 범죄 유형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까 말한 대로 명의 신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약칭해서 부동산 실명법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명의 신탁을 했다. 그러면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법 위반. 국토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해서 국토이용법 약칭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를 위반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즉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상승한 지역에 거래를 할 때에는 별도로 해당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받지 않고만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거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국토이용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농지법 위반, 농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상한, 즉 농지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만이 하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법을 기본적으로 이제 농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외가 많이 생겨서 이제 꼭 농농인이 아니더라도 일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허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쨌거나 영농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바로 이 농지 소유를 제한한 거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소유를 하더라도 상한이 있어서 무한정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농지를 전국에 있는 농지를 내 마음대로 다 사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설정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반했다. 농지법 위반을 처벌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이 가장 많이 이제 발생되는 범죄가 미등기 전매. 아직 등기하지 않고 등기하게 되면 취등록세 내야지, 양도세 내야 되지. 자기 그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를 하죠. 예. 그래서 미등기 전매의 경우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부 위반, 즉 주택을 투기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처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행정범죄들을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산림법 위반. 네. 산림은 여러 가지 이제 산림이 막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규제를 두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형질을 뭐 벌목도 하고 개발 행위를 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개발을 했다. 그런 경우는 산림법에 처벌을 받는 거고요. 개발 제한구역법 위반, 즉 개발 제한구역 뭐냐? 이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에 대해서 팽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심 주변에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개발 행위를 못해요. 집도 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그런 지역 내의 토지를 만약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하거나 불법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범죄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실거래법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즉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에 사서 그러니까 얼마에 거래가 되었나를 60일 이내 계약 체결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실거래가 신고 허위로 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개사법 위반. 많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불법 무등록.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래 중개를 했다. 요즘에 그 변호사 쪽에서 어떤 부동산 회사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해가지고서 소송이 붙은 적이 있고 패소를 했죠, 변호사 쪽에서. 뭐 그런 겁니다. 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 그런 경우들 무등록 떴다방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뭐 분양 홍보관 앞에 이런 데서 이렇게 파라솔 갖다 놓고 중개 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는 다 떴다방이라고 하죠. 자격이 없는, 아니면 자격증을 양도를 했거나, 자, 이런 등등의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이 바로 부동산 범죄 유형의 행정범죄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문제를 한번 대표적인 문제를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피해자가 범행의 실행 과정과 피해 결과를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했죠. 장기간 언제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피해 소액성 단기적 진행 피해복이 아니고 피해가 다액이라는 거죠. 다액이고 장기적 진행이죠. 그다음에 피해복 용이하니까 곤란하다는 거. 나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번, 뭐 다자간, 복잡한, 라번, 전문가 집단의 이런 문제 다 부동산 범죄의 특징이죠. 자, 다음 중 부동산 사기죄가 아닌 것은 타인의 부동산의 처분행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대리권한의 가장행위, 공용수용사실의 불고지. 부동산 사기죄는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도인의 사기나 대리권한 가장의 매도인의 사기나 공용 다 매도인의 사기 부분인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부동산 사기죄가 아니라 부동산 행정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사기죄라기보다는 행정범죄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다음 형사범죄가 아닌 것은 사기죄, 실명법 위반죄, 횡령죄, 배임죄. 금방 아시겠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는 역시 행정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 사고의 파괴력은 당사자의 자기 파괴적 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사회불안 요소가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사고다라는 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점 우리가 봤고요. 거래 사고의 위험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시간적 손실을 발생하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1차 피해도 위험한데 2차 피해까지도 입는 그런 사고가 바로 부동산 거래 사고다라는 거죠. 부동산 범죄의 정의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의 특징, 피해 결과에서 있는다, 다자간의 복합범죄다, 전문가 지능 범죄다, 피해가 다액이다, 장기적 근의 피해 곤란 다 살펴봤죠. 그다음에 자, 범죄 유형에서는 형사범죄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사무소 유조 및 변조 및 동행사죄, 공문작성죄, 경계침범죄, 부당이득죄,
부동산 간접집행면탈죄, 효용침해죄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부동산 범죄의 유형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자, 행정범죄 중의 유형으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국토이용법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주택법 위반, 살림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 네, 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또 위에도 또 부동산 관련 또 행정법 위반들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범죄 유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긴 시간 열심히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강을 마치겠습니다.